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안세진입니다. 먼저 오늘 제3회 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중견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포럼을 위해서 애써주신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이고 제조, 유통기업인 할리데이비슨,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잘 활용해서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 되어서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미래를 선점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에는 디지털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의 수요와 단계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는 디지털 혁신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전문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오늘 개최되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포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면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에 최대한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개최되는 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이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혁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견전 건물이 없어서 상장협의회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2개 쓰고 있는데 오늘 정고영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한 건물에서 저희 중견전의 부회장님을 맡아주시면서 또 상장협의 회장님이신데 같은 건물을 쓰면서도 자주 못 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세준 국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발표해 주실 SK CNC 분들하고 또 NHN 분들 아주 오늘 좋은 사례를 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용인의 나노엑스라는 그 회사 이스라엘의 회사인데 공장 기공식을 준공식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한국에 처음 짓는 공장일 거예요. 이스라엘 자본이 거의 메인 자본인데 500억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혁신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생산 기술,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과 한국의 중견기업의 우수한 뛰어난 이 생산 능력을 합쳐져서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협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삽이 이제 그 용인 기공식 준공식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앞서가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는 이 산업적으로는 중견기업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중견기업연합회가 약 6개국의 대사 장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만나자 요청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견기업은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다.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서인지 저희들하고 협조하자고 하는 그런 나라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에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국장님과 또 중견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월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중견기업 DX 브릿지 포럼을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지자체 협업 사례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SK CNC에서 지역 소재 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 중견기업 중 대표적인 IT 공급기업인 NHN과 한컴그룹에서 각각 지역 인재 개발과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를 공유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견기업 디지털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신규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는 인재를 공급하게 될 NHN과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컴그룹의 사례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중견연이 산업부와 과기부의 가교가 되어서 신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부처 간 협업 신규 사업에 대해 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산업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공급 기업에 아마 기업당 약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실 중견기업한테 2억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2억 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믿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 생태계의 허리에 위치한 역량 있는 기업군으로서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SK CNC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CNC의 김병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저희 그 지역 사회와 어떻게 저희 SK CNC가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DT에 대한 추진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DT 기술과 그 다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DT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혁신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런 DT 기술들을 가지고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부의 운영 업무를 디지털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품과 서비스들을 디지털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DT로 전환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혁신을 하는데 저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런 목표들을 향해서 DT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DT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ABCD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저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목표들을 달성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자체하고 사업들을 하는 과정들에 대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보급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도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체적으로 이제 ESG와 같은 이제 그 요소들이 그 다음에 핵심 화두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전기차들의 보급을 하려고 하면 전기 충전소 자체가 적재적소에 마련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핵심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요자한테 맞는 위치에다가 적정 충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전기차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때 교통량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데 정확한 입지 선정을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과제들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첫 번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입지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여기 필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남시 자체 내에 데이터를, 내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운행 정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들을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제휴를 해서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또는 구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정보하고 교통량 운행 정보들에는 개인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인 정보들에 대한 이슈 없이 이런 차량 정보와 그 다음 운행 정보를 결합할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가명화시켜서 가맹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저장, 그리고 현재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이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를 예측을 해야만 미래에 대한 수요도 감안을 해서 충전소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DCT 기술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부의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그걸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관련된 데이터 큐레이션에 관련된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잘 통합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분석 플랫폼과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해서 사업에 필요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DT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DT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정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디서 구해야 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전기차들에 대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해야 될 부분들에 관련된 고민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거주자와 차량 정보들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운행 정보들은 내부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T의 T맵에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개인별로 운행 정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전기차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에 대한 공간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하고도 결합을 해서 입지 선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 데이터 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명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실제로 이런 데이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획들은 성남시와 그 다음에 이제 SK가 같이 어떤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성남시 정보와 그 다음에 팀앱에서 가지고 있는 운행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개인 정보들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명 정보들을 통합할 부분들의 감리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결합키를 매핑시켜주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명 정보를 SK CNC에서 결합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주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은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주와 차량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팀에서 가지고 있는 운행 정보들을 가지고서 결합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향후에 미래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측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차량에 대한 연식하고 주행 거리를 보면 지금 차량 연식이 지금 10년쯤 됐으니까 그리고 주행 거리가 뭐 15만 킬로 정도 돼 있으면 앞으로 2, 3년 내에 새로운 신차를 구매할 주기가 도래를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 정보들을 스코어로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건물수, 운행 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디에 이걸 입지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 전기차의 수요가 전환되는 위치가 어디에 가장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충전소 입지에서 방문 차량 수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에 대한 빈도수, 주행 거리들을 고려를 해서 입지의 접근성들이 좋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저런 서비스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내부와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들을 잘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 수요자한테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런 DT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주제와 목적을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부분들의 이런 다양한 DT 기술들의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큐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이제 지역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DT 기술을 활용을 할 때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생산 쪽에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기계에서 나오는 IoT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생산의 품질 높이는 쪽에다가 DT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불량 제품들을 판별해내는 쪽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제조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냐면 R&D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쪽에다가 이런 DT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2, 3년 전부터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소재에 관련된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특히 이제 R&D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추세들은 생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품질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R&D와 같은 영역들로 DT를 활용하는 추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DT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가운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예지 정비라든지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상 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DT 활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들로 DT의 전환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1단계로 품질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 같은 부분들의 DT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R&D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 유통과 같은 부분들의 DT의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이제 잠깐 좀 요약을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DT들을 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에 DT를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이런 D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내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로 DT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생태계 플랫폼들을 만드는데 협업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소재나 장비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제조사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들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업종별로 실은 이런 공동 R&D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품질 자체들도 개별 기업에서 품질을 높이는 것들이 아니라 완성품에서 어디에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료상의 문제 있는지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어려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케이스가, 저걸 하려고 보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다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노출될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안의 기술들을 가지고서 기술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라는 게, 우리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완성품 업체, 그 다음에 부품 업체,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밸류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업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를테면 공동 R&D를 하는데 A라는 기업에 있는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은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훨씬 더 밸류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협력의 의지를 보이는 데가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을 완성품 업체가 뺏어가면 우리게 결국은 남는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개별 기업이 있는 경쟁력이 누출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이렇게 외부에 기밀이 유출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걸 통해서 비즈니스의 성과를 낼 때 내가 시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협력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협력의 마인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렇게 공동 서플라이 체인 자체 내에서의 공동 협업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DT를 추진했던 사례를 이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DT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CD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저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였었냐면 이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블랙박스인 인공지능들을 뭔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 AI라고 하는 화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익스플레이너블 AI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인포스먼트 강화 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최적화의 문제들을 강화 학습으로 풀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도체 설계 강화 학습이 적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합물이라든지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새로운 합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도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기술들은 실제로 학계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제한된 영역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가능한 데에서만 저게 제대로 워킹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업계에서는 저런 부분 요소들을 가지고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많죠. 그래서 저런 요소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저희들이 DT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 DT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주력을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은 SI라고 하는 사업 영역이었었지만 이 부분들을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즉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가장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자체도 플랫폼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T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2014년부터 저런 것들을 상품과 서비스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17년도에 만들어냈고, 그 다음 19년도에는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2000년도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런 요소 기술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런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통합해서 서비스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특화돼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별을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 DT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DT를 전달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 영역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DT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 레이크부터 그 다음 온톨로지, 데이터 큐레이션에 관련된 플랫폼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잘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디지털 닥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DT 기술들이 뭐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로드맵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는 DB라든지 그 다음에 DW와 같은 온프라미스 형태들로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에서 유명하다고 헤어지는 이런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많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런 확장성 측면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을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내 외부적으로 어떻게 중계를 하고 융합할 것인가에 관련된 큐레이션 플랫폼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영층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이제 제조 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생산 데이터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 제품이 유통 채널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제조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유통 채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중계해서 가지고 오고, 이걸 가지고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별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내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내부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뭐 재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경영층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실제로 제공해 주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입장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런 유통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계를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온톨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RDB라고 하는 쪽에서 데이터들을 좀 저장을 했었지만, 걔의 한계가 이런 데이터의 관계, 의미성들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간의 의미들을 찾아내는 데다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소재 개발을 할 때,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때 그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에 대한 리서치와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계를 파악하는 부분들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 RDB와 같은 기술들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 DB와 같은 온톨로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의미 단위의 검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뭐 다 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가지고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가스 배관상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되는지 드론으로 감시하는 부분들에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담센터에서 챗봇 같은 것들은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원하는 데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지원하는 데다가 분석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쭉 하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기게 됐고요. 근데 그 노하우들을 고객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새로운 DT를 추진할 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얘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개발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고객사의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AI 서비스화 시켜서 각 산업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제공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플랫폼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한 4주 정도 걸리는데, 저걸 뭐 3주 정도로 이렇게 기간들을 단축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플랫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유통 이런 쪽에서 저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경영층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내가 어디에다가 DT를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 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 이를테면 R&D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고객 접점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당면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적정 영역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DT를 실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를 낸 게 30%밖에 안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패에 대한 관성들이 생겨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게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그런 실패한 내용들 중에서도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층 입장에서 좋은 실패들을 잘 관리해서 새로운 변혁을 할 때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얘기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늘 경영층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될 게, 직원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늘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보면, 리더분들이 진짜 저 DT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부하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한마디 던져보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분들께서는 꼭 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변혁하고자 하는 확신과 그 다음에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일을 할 때 보면 늘 그렇습니다. 내 마음같이 직원들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한번 모아봐라는 관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하지 않으면 자원만 낭비를 하고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대상을 잘 선정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개념적으로도 이렇게 딱 좀 추상적인 느낌도 들고 해서, 뭐 빅데이터, 뭐 AI,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데, 딱 정의를 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또는 디지털화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추상화된 부분들을 자기 기업에다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DT의 개념들을 재정의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 C&C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고 하면, 이 DT라는 개념들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SK C&C의 가장 중요한 DT는 뭐였었냐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SI 사업이라는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의 비전과 목표들을 이제 비즈니스 혁신 쪽에다가 가지고 DT라고 정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 사업 영역과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추상적인 개념을 기업의 특성과 그 다음에 니즈들을 좀 반영을 해서 새롭게 재정의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NHN에서 IT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 인재 개발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NHN에서 기업사업부를 맡고 있는 박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세션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인력. 예. 진짜 오늘 이번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뭐가 있을까요? 뭐 코로나도 있고요. 뭐 대장동 그쪽 사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정치도 있고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에 지금 꽂혀 있어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오늘 오전에 얘기하셨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달고나, 공기놀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거의 지금 1억 1,000만 이상의 가구 수를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힘들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추억거리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한 번쯤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세인 국장님하고 그리고 반원익 부회장님께서 후원 내주고 주최를 해주신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중견기업회와 산업자원부가 온 국민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러면 NHN이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NHN이 뭐 하는 회사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NHN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요.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8주년을 기념하면서 2030년 비전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한 테마는 바로 테크놀로지, 커머스, 콘텐츠, 페이먼트라는 걸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판교에 저희 사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콘텐츠 쪽하고 테크놀로지,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지사가 있고요. 물론 북미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커머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오디언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개인 데이터에 관련된 CDP라고 해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부분들은 NHN 클라우드 부분들의 새로운 어떤 아시아 리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대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좀 약간 익숙한 아이콘들이지 않을까요? NHN 하면 첫 번째 들어오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도 좋아하시는 막고, 포카 이런 게임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생활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즐거운 부분들을 주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변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가장 리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선에서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주축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NHN 클라우드가 있고요. 개발 쪽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핸들링하는 NHN 데이터, 그리고 웹로그 관련되어 있는 에이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광고에 대한 애드버타이즈 마케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형의 자연어 처리하는 NHN 다이캐스트, 두레이라고 하는 이제 협업 툴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왔을 때 옛날에 했던 방식의 어떤 그런 협업 도구 부분들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이메일과 메시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두레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캠 카메라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NHN 커머스, 고도몰, 샵바이. 어떤 젊은 어떤 스타트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커머스 시장을 할 때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들을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쉽게 고트마켓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한게임, 그리고 만화 쪽 웹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코미코가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멜론과 같은 뮤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벅스가 있고요. 공연 쪽에 관련된 티켓링크, 출판에 관련된 위즈덤 하우스.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박사라고 하는 여행사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거의 대부분 다 식당 가서 결제하실 때 보면
카드를 내시는 분 잘 없죠. 핸드폰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 간편 결제하는 페이커가 있고요. 식당에서 이제 카드를 결제했을 때 현재 그 페이먼트적 부분들은 캐시피라는 부분들로 메이저 회사가 있고 이 이외에도 어쩌다 따져봤더니 투자하고 저희 관계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약 한 70여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 회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될까요?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는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새로 바뀌는 판에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할 거냐, 아니면은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그냥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시장들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게임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은 필수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NHN은 이런 걸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도에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스택 기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 게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국민카드의 핀테크 사업 부분들을 제휴를 하면서 사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지금 저희 현재 판교에 있는 사옥 건너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보안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들을 CSAP 인증을 다 통과를 했고요. 2018년도에 사실은 가장 큰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KB금융그룹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 NH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NHN의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KB 쪽에 있는 금융그룹 8개의 회사에 대한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금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광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희가 주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 21년도에는 NHN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브랜딩을 하고 아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분사를 통해서 2024년도에 IPO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과 그만큼 NHN 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은 크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판교 데이터 센터고요. 광주 쪽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22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AI 데이터 센터는 약 한 88.5 펩타플러스의 100 페타바이트, 107 베타바이트 정도일 겁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글로벌리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의 상당히 큰 데이터 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순천에 있는 지역 부분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순천에 있는 공공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디지털 UD를 선도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들로 같이 묶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해에는 현재 판교 데이터 센터 4배 규모의 저희 자체 제2의 데이터 센터를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기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핵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차피 글로벌에 있는 케이블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글로벌까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급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아가고자 하며 그 모든 부분들이 현재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요기업에서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에 맞게끔 저희가 차곡차곡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요즘 금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물적 설비나 보안 이전 이런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 역시 NHN 그 페이커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록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같이 해드릴 수 있고요.
게임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게임 베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게임에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게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표나 관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게임 베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 AI에 관련되어 있는 한돌과 바둑 한돌과 얼굴 인식하는 부분들, 마이그레이션,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에 관련된 서비스고요. 노티피케이션은 국내 최대의 마켓쉐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할 수 있는 두레이토구, 보안 상품,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마켓플레이스 이런 부분들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핏탱크, 이커머스 게임 공공 관련되어 있는 고객 레퍼런스 부분들이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워낙 고객들이 외산 솔루션을 AWS나 이런 부분들을 워낙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파워나 무기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NHN 클라우드는 소박하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론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사람과 기술 중심으로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좀 뜬금없는 부분들보다 현재 오늘을 위한 기술을 준비하는 그런 걸로 기술과 사람 중심의 조화를 이루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픈스택 기반의 유연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국내 최대의 기술력은 저 부분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 중심의 인력들도 저희 대부분 다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NHN 클라우드는 고객 중심의 많은 경험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고 기술과 사람 중심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자, 과연 IT 인력 채용들이 원활하십니까? 원활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사람 못 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사람 기술 중심과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글로벌 컨설팅 펌이든 리서치 기관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 거죠. 소위 말해서 최근 몇 년에 생겨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셀러리를 뿌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아침에 눈 떴더니 이제 혹시 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부분들이에요. 취업생들이 졸업 유예를 해달라고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학했다가 63%, 졸업 유예를 86%가 자기가 할 정도로 이건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모든 졸업생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자녀가 재학생 곧 졸업반인데 얘는 지금 졸업해서 뭘 할까 고민해요.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배울 만큼 배웠는데 과연 왜 이 친구들은 나갔을 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스펙이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스펙들일까? 또 다른 휴학을 하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공부를 또 몇 년씩 하는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삼성, 현대차, 소프트웨어 ICT 개발 역량이 미래 경쟁력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AI 플러스 빅3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 전망이라고 해서 약 5년간 누적으로 14만 명이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아니죠. 기사를 다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미 2009년도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8.8%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기사들은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대재앙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저는 2011년도에 나왔던 기사네요. 소프트웨어 업계 대재앙, 인력 가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는 부분들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를 안 했던 거죠. 왜? 외산에 있는 패키지를 우리가 쓰는데 외산에 의존하다 보니 저희 자체에 대한 어떤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많은 업체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아마 5월달에 이 정성모 장관님하고 인재 양성 관련해서 간담하면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향했던 IT 기업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IT 인력이 부족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 통해서 많은 공급 기업에서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인력들 양성하겠다라고 많은 부분들을 발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NHN 아카데미라는 부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했냐면 바로 이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IT 구인난이 힘든데 문제는 사실은 IT 전공에 대한 확대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정원제에 저희가 잡혔기 때문에 IT 인력들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변경이 좀 될 것 같고요. 참 문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NHN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저것만 해결된다면 사실은 시험문이라는 부분들도 오픈이 될 거고요. 그래서 NHN 아카데미라는 부분들은 바로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두자고 합니다. 바로 NHN이 그동안에 교육을 해왔던 기술 중심의 교육을 해왔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아카데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선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바로 이러한 그 인재들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런 코스들을 잘 통과를 했을 때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IT에 대한 인력 부분들을 산학, 즉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세스 부분들을 통과를 한다면 이 부분들을 CEO 요구하는 기업들한테 매핑도 시켜주고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지자체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IT에 대한 직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저희 직원이 강사가 돼서 교육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 많이 계시는 공급기업에서 계시는 쪽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IT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초빙해서 그분들도 다시 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비전공 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IT 전공자가 있는데 또 IT 전공자를 하는 것보다 BIT 전공자한테 IT에 흥미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IT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늘어나는 학생 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비전공자에 대한 IT 인력들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선수 이수 과목을 선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날리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7개의 선수 과목은 반드시 대학교에서 이수를 하고 저희 쪽에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해야지 저희가 수강생으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그림은 NHN의 신규 입사자를 뽑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뽑습니다. 거의 실무 테스트 위주로 신입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요. 신입 인재들 발굴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 9주의 프로젝트 위주의 멘토링이 4명당 네 직원당 1명의 멘토링이 붙어서 9주 동안에 프로젝트 위주로 OT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학교나 사회에서 배웠던 기초가 있지만 그 기틀을 전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모든 게 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미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단계별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요즘은 이제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제대로 된 코딩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좋은 인재면 뭘 하든 간에
죄송합니다. 학생은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탄탄하게 겪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학습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스를 녹여서 학생들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실전 과정의 뭐 커리큘럼은 지금도 계속 디벨롭먼트 하고 있고요. 뭐 백엔드 과정이나 기획과 과정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진행을 하는 거냐? 네. 지금 현재는 경남 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남의 USG 공유대학이죠. 17개 공유대학에서 저희가 요청한 7개의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작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은 김해 쪽에 아카데미를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아직 장소가 약간 미정입니다. 김해에 있는 모 대학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희가 아카데미를 설립할 거냐, 아니면은 시내 쪽에 있는 부분, 교통편이 좋은 쪽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로 두 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데 개발자 40명에 기획자 50명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내년 3월이죠. 2022년 3월에 6개월 과정으로 자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친구는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약 뭐 이런 수는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한 40명 언더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겠다, NHN으로 라는 부분들까지 걸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광주 쪽에 아카데미가 오픈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NHN 아카데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NHN에도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겠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별로 거점별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인력들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 부분들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다면 제가 중견기업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수협기업한테 저희가 인력들을 매핑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자 합니다. 올 4월 달에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센터가 오픈이 됐습니다. 저도 그 타이밍에 조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 부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어나운스를 냈는데요. 저희 기업당 1,000만 원씩 크레딧을 제공해서 올 연말까지 10개 기업 약 1억에 대한 부분들로 트랜스포메이션 필요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기업에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중견기업의 지민호 팀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여러분한테 보다 더 빠른 디지털 혁신 부분들을 가이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많은 참석자분들 회사 보면 대부분 다 제조 쪽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캄프라고 하는 인공지능 벤처 제조 플랫폼의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필요로 하시는 이런 제조 솔루션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기업에서 가지고 계시는 전체적 업무 프로세스 부분들을 뭔가 좀 변화를 시키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이 부분들도 같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뭐 크게 모든 것을 다 할 역량도 아직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다양한 공급기업들과 같이 그리고 정부와 많은 어떤 협회와 같이 협업을 한다면 저희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건강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NHN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정부도 오랫동안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이렇게 어프로치가 있더라고요. 아까 SK CNC에서도 그 발표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분야를 디지털 전환할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건지, 그게 이제 먼저 정해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사실은 밖에서 어떤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일종의 뭐 컨설팅 회사나 회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존의 그 회사 내에서 그 업무에 정통한 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NHN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C레벨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이해와 아직까지 내부적인 어떤 그 성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 하셔가지고 외부에 대한 수요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막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작업이 딱 들어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스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내부에 어떻게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알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그래야지 거기에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할래 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운영해봤던 인재라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을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 기계는 바꾸면 됩니다. 예전에 돈 주고 구매하셨던 거는 요즘은 이제 사용한 만큼 내는 걸로 바뀌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해단다는 부분들은 바로 회사의 경영자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야, 너 바뀌어 라고 했는데 바뀌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업무 환경부터 바뀌는 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바뀌면서 스스로가 변화를 하면은 뭔가 좋은 점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같이 혼합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의 세션으로 한글과 컴퓨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스마트 시티 추진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다시 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상상 속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기획자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도대체 뭐냐,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시는 분의 부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모 대학교에 강의를 잠깐 나갔었는데, 나가가지고 어떤 CEO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산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분리해가지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드렸던 답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굉장히 동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지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 플랫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강연이나 강의들은 이렇게
산업혁명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뭔가를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와 컨베이어 벨트 중심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원래 한 대 생산하던 게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의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정보화 혁명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 혁명의 그 산출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저처럼 배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19세기에 발명된 제품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은 20세기에 발명된 제품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20세기 발명품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 편해지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에 있어 가지고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있으면은 칫솔질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실제 생활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실 19세기에 발명이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 장 같은 표입니다. 실제 거대한 침체라고 하는 책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기술 자체가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기술 자체는 진보하기보다는 지금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도대체 뭐냐? 19세기를 우리가 보통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은 GE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네이션 앳 워크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일에 있어 가지고 상상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발명가적인 그런 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기업들, 지금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지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폰은 발명한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을 했죠.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게 됐습니다. 즉 기술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혁신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느냐?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가지고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포인트는 연결된다라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자체는 사실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지금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이나 부산 같은 그런 국가 시범 도시도 존재를 하지만 국가 시범 도시 외에 중소형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시티는
실제로 예전에 UCT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3년에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스마트시티까지 이런 형태로 트렌드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예전에 UCT와는 어떻게 다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편하게 정립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사실은 기업이 보는 지속 가능성과 지자체가 보는 혹은 정부가 바라보는 지속 가능성은 약간은 다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든가 혹은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해 가면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확장돼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의 접점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시만의 특성, 그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을 한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UCT와는 다르게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도 거의 나중에 일맥상통한다는 걸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도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도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마트 시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런 부분들이 뭘까, 좀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 특색 있는 도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3가지 테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홍콩, 런던, 베를린, 뉴욕, 싱가포르, LA, 서울, 도쿄, 시드니,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 저희가 딱 보기에도 괜찮은 도시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도시 경쟁력 탑 10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들을 세계 도시 경쟁력을 점수를 매길 때 거주 환경, 문화 교류, 복지 수준, 기업 활동, 경제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소들이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도시의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똑똑한 도시,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매력 있는 도시, 이런 부분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매력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도시 콘텐츠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번째는 특색 있는 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도시들마다 특색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주시에서 저희가 내려가자마자 있었던 일을 한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팀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방을 구하러 지금 전주시에 내려오자마자 방을 구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좀 높으면 엘리베이터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방도 층고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김동산입니다. 그 도청인데 근처에 걸어다닐 만한데 좀 깔끔하게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좀 높으면 엘리베이터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방도 층고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그건 좀 다 좀 돼 있어가지고 좀 없이 몸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좀 알려주세요. 그 층고가 뭔가요? 이 높이, 그 방 높이 있잖아요. 높으면 좀 쾌적하고 좋아가지고요. 좀 건물에 미쳐 높은 데 아니요. 방 안에가 좀 넓은 거 있잖아요. 천장이 예. 높아야 된다고? 예.
아 저는 그 건물 위치가 높아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천장이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방문은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예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40이요. 예, 그리고 한 1년 정도 쓰고요. 1년에 40이요? 아니 그러니까 월 50인데 네. 1년 동안 쓸 방이라는 거죠. 아 요즘 좀 방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긴 한데 한번 촬영 보고 연락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 혹시 이건 한국 사람이신가요? 한국 사람 맞죠? 한국 사람인데 제가 경상도라 좀 사투리가 좀 어디시라고요? 경상도요. 아 경상도요. 예.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여긴 되게 근엄하네요. 그 실제로 전주의 경상도 굉장히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구 꼴통이라고. 본인이 이제 그 경상도에서 전주에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거든요. 둘 사이에서는 뭔가 좀 대화를 하면서 약간의 갭이라든가 배리어가 약간은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 경상도 분이 그 전주에 와가지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경상도에 계신 분들이 전주의 특성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그 전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지금 경상도 말투로 사실은 거시기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참 날씨가 거시기하네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지역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사실은 겹칩니다. 지금 보시는 플랫폼은 어반OS라고 하는 일반적인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융합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굉장히 플랫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나 도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고 데이터 보안까지 신경을 쓴 그런 어반OS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요자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실제로 도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고 나면은 누군가는 쓸 거야.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갱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1년 한 번 구축을 하고 나서 언제 또 갱신이 되느냐.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6개월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온톨로지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A라고 하는 현상 뒤에 B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데이터를 무조건 넣다 보니까 그냥 일단 몰아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의 OS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데이터의 관계라든가 플랫폼 간의 관계를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들도 있고 공공 서비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항상 제공을 하고 있는 정보들이 항상 제일 하단에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으로 조금 유명한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공유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를 하나 달라 좀 공유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정보 보안 등급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데 공공에 분명히 일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일에다가 일을 더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일에다가 일을 더했더니 그냥 계속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1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쪽에다 몰아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각각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그 플랫폼에다가 몰아놓고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결과값만 외부로 빼나가는, 외부로 가져가서 서비스로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X공사나 이런 기업들과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아직 구현 중에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됐을 때 이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느냐. 시민들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010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0101 돼 있던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느냐. 최초에 데이터화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돼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정보화, 쓸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정보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정보화가 된 데이터들을 지능화하고 서비스화, 스마트화하는 작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 드리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도서관은 12곳. 앞으로 이곳에서 책을 빌리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일명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쿵 20인데 서비스 신청 후 대출 도서를 한 권 반납할 때마다 50포인트씩 쌓이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서점이 그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 비해서 이 가격 경쟁에 밀려가지고 외면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동네 서점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주시와 지역 서점 32곳이 26일 포인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시는 포인트 적립과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전주시와 지금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우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아까 그 서점 담당자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온라인 서점들이나 대형 서점들한테 밀려가지고 지역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도시 문제가 있었고요. 이 도시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 영수증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시 내에는 시립도서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해 주거나 할 때 항상 대출 그 대여 포인트를 지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서 책을 살 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대부분의 서점들이 사실은 책과 함께 커피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책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해가지고 판매를 포인트를 넣어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매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소비자한테 그냥 이 영수증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트래킹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건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동의를 받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분들은 도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너네한테 공개하겠어 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까지 4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제 영수증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이 상점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 상세 내역, 부가세 여부, 결제 타입, 결제 수단 등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만 활용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화였습니다. 영수증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데이터화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결제 단말기에 뭐 포스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포스에서든지 영수증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영수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각 서점에서 어떤 영수증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영수증 정보를 가명 처리나 그 개인 정보들을 분리를 한 상태로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정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영수증 정보화를 하고 그리고 오픈 API 형태로 해가지고 누구나 이거를 끌어가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영수증을 체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화, 영수증 정보를 지능화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형 서비스, 콘텐츠형 서비스, 공공형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영수증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식품 구매 현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영수증 안에 뭐 케첩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제품만 더 사게 되면은 하나의 요리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들도 실제로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원래 화재 당시 신고 후 약 8분 뒤 소방 굴절차가 현장 부근에 도착했지만 현장에 설치된 건 13분 가량 더 지나서입니다. 여기저기 주차된 차들이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방안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주게끔 하기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골든타임은 약 5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시 뒤쪽에 그 신시가지 뒤쪽을 위성사진으로 촬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양쪽 도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불법 주정차들이 있죠.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도로폭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 도로폭이 7.3m라고 한다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2m죠. 이 많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을 다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다 지나가다가 소방차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회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들을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우회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 3분 정도 저희가 골든타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두 가지 베네핏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빠르게 소방차가 진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베네핏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니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 보험료가 할증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서비스로 만약에 전화를 한다면은 비용을 차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설문을 막 돌려봤죠. 돌려보니까 결국 건물주분들은 절대로 돈 낼 생각은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돈을 내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화재 보험료를 한번 인하해 보자라고 해서 화재 보험회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화재 보험료를 좀 인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찾게 된 게 필크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이었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증인데요. 이 인증을 받게 되면은
화재 보험료가 그 5에서 15% 정도가 인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하드웨어에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방재시험연구원 쪽과 계속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인증을 향후에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할인을 받게 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해지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4차 디지털 뉴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LX공사와 함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하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LX공사와 협업을 한 사례고요. 디지털 트윈과 IoT 외부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이런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를 지금 하천에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박았고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오염물질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지자체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얼럿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비가 오는 부분들을 기상청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향후에 몇 시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올 때 몇 시 정도가 되면은 이게 범람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구현을 해봤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너 스마트 시티 한다며 또 얼마나 벌었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도시가 조금씩 그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변화되는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민간 측면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예전처럼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기획하고 인프라를 설치하고 공급하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절차들을 예전에는 지자체나 민간 업체들이 그 발주를 하고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일회성으로 구축형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을 거의 잃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아까 앞에 사례들로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플랫폼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도시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게끔 할 거냐, 이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델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한 가지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모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할 때 향후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겁니다. 앞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은 더 많이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조금만 소유를 해도 우리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연결하고 더 큰 영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하는 사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희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 개요, 지원 규모 및 신청 요건, 향후 일정 및 모니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 및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이어서 발표될 과기부의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과기부 사업에서는 솔루션의 도입 효과를 실증하는 것을 지원하고, 본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서 도입 효과가 입증된 솔루션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 및 신청 요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도에 9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출연금 기준으로 1.9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하실 때는 디지털 솔루션 수요 공급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수요 기업이란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 기업을 뜻하고요. 그리고 도입 기업이란 과기부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솔루션 실증을 완료한 기업을 뜻합니다.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 특별법을 따르는데요. 이게 업종별로 매출의 기준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중견기업 특별법 또는 향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앞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DX 카라반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카라반에서 간이 진단을 실시해서 카라반 그룹을 조직해서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 방문 결과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인데요. 내년도 6월에 공고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선정이 되시면은 아마 과제를 8월 정도부터 수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오니 이 점은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의처입니다. 본 사업 관련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기획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수요 공급기업이나 카라반 관련된 문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과기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선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용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견기업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저희 팀은 창업 성장하는 스타트업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09년에 세 개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R&D부터 정책연구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앞서 키아트에서도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크게는 이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먼저 수요 조사를 중견연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효과가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실증 지원과 해외 진출 관련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키아트에서 업종별 보급 확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실증 지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9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2억 원은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2억에서 2.5억 정도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중견 기업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요 기업 또는 공급 기업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 실증 지원을 받는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솔루션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1억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해드려서 총 한 3억에서 4억 정도 수준으로 실증 및 해외 진출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선도 서비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년에도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BR&D 사업인데 BR&D 사업 치고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밀착한 분야 중에서 비대면 분야에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져 있고요. 지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내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고 자유과제는 5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과제를 보시면 뭐 비대면 평가부터 뭐 스마트 멘탈 케어 같이 이렇게 지정하는 분야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요 지정 부분으로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이랑 비대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중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공고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다가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본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